예,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Part 1에서는 캐나다로 이민와야 하는 이유, 북미로 이민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 오시기로 했다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정보, 그러니까 생활을 하시기에 있어서 어느 곳에 사람이 더 많이 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간간히 중간중간 제가 이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정말 이민만 제가 변호사로서, 본업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버뷰를 좀 드릴 건데, 캐러고리별로, 그 다음에 각 엔트리별로 어떤 캐러고리가 있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캐러고리당 이렇게 보면서 한번 오버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웹사이트 한 군데, 그러니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놔서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제가 거기도 링크도 밑에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같이 보면서 어떤 캐러고리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캐나다 이민 웹사이트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는 거는 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이제 immigration.c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캐나다 정부는 GIC.ca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코벡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건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좀 늦게 돼 있긴 한데 오버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년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년에 거의 지금 2024년 쿼터가 48만 5천 명이에요. 거의 이게 50만 명 가까이를, 그리고 2025년 50만, 2026년 50만인데, 이제 캐나다는 연방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굉장히 니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니드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데서는 농업, 캐나다 전체로는 의료,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약간 필요로 하는 니드도 다르고, 주 안에서도요, 어떤 각 도시마다 필요로 하는 니즈가 좀 달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면 캐나다에서는 일단 시작할 때는요, 예전에는 이게 각 캐테고리별로 따로 어플라이를 하셨어야 되고 쿼터가 있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캐나다 정부가 센트럴라이즈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군데로 어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갖고 본인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다가 자기 프로파일을 올립니다. 여기에 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캐테고리에, 정부에서 원하는 캐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비테이션이 나와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인비테이션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Federal Skilled Worker라든지 아니면 Federal Skilled Trades, 아니면 Canadian Experience, Provincial Nominee Immigration Program, 이렇게 몇 가지 캐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건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긴 할 텐데, 이 캐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 거의 몇십 일 안에 모든 서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밌는 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 들어가시기 전에 대부분은 준비를 해놓습니다. 뭐를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한국 분들은 영어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이 단기간 안에 시험을 한 번 봐서 좋은 점수를 나오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막말로, 제가 캐나다에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고요. 영어를 하는 것도 캐나다에 보통 사는 사람보다는 쓰는 보캐블러리라든지 단어들이 조금 더 어려운 거 쓰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영어 시험을 보면 만점이 나올까라고 할 때도 보통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영어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러고리별로 하셔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가시면 본인이 어플라이하는 캐러고리에 따라서 쿼타가 달라집니다. 이미그레이션 쪽에서 애그리컬처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스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비테이션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비테이션이 나오시면 그 인비테이션에 어플라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민이 되시는 거고요. 이민이 되시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이제 랜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랜딩은 뭐냐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은 캐나다의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보더, 미국 쪽에서 오시는 분은 캐나다 보더에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하고 랜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마지막 인터뷰를 하세요. 근데 형식적이긴 한데 그 랜딩 피는 먼저 내시고 포트로 들어오면서 이미그레이션을 받으시고요. 캐나다 이미그레이션 하시면 이제 캐나다는, 미국은 그린 카드가 있는데 캐나다는 PR 카드가 있습니다. Permanent Resident 카드. 그거를 받으시고 캐나다에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뭐를 쓰냐면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이에요. 자, 이게 뭐냐? 자,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이라는 거는요. language하고 뭐 경험, 그다음에 gender, 학벌, 그다음에 캐나다 안에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해요. 그 점수가 몇 점에 따라서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랭킹이 매겨지게 되고 인비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점수가 어떤 때는 되게 높고 어떤 때는 낮아요. 예를 들어 코비드 때 저희가 캐나다가 이민을 한동안 1년인가 1년 반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캐나다 안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 있던 모든 신청자를 다 한꺼번에 이민을 준 적이 있어요.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점수가 뭐 400 몇 점, 뭐 500점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하기 쉽지 않은 점수인데 그때 당시 230점으로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풀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민이 됐던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많은 분이 알겠지만 코빗은 예외가 많았잖아요. 그때 되게 재미있는 예외가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컴프리hen시브 보면 자세한 랭킹이죠. 랭킹을 주는 시스템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버먼트는 보통 맨데이트는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6개월 안에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민국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프로세스가 다 끝나시고 나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Express Entry System, Federal Skilled Worker, Federal Skilled Trade, 이거 Skilled Trade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그 약간 직업군이 딱딱딱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Canadian Experience Class 같은 경우는 뭐냐면 캐나다에서 일을 이미 하셨던 분들, 뭐 LMI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주재원으로 나오셨던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공부를 하셨다든지 Provincial Nominee Program은 뭐냐면 각 주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미 자기 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왜? 결국은 이민은 adaptability를 봅니다. adaptability가 한국말로 뭔가요? 적응 능력이에요.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사회에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레퓨지도 많이 받아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지금 이주민이 많이 레퓨지가 나올 수 있으면 캐나다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안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레퓨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인도주의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서 레퓨지 클레이먼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레퓨지 클레이먼트가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냥 제가 살짝 좀 재밌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뭐가 있냐면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레퓨지가 되냐?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제법에 의해서 레퓨지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입국을 한 나라에서 레퓨지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북한 저희 동포들은 어디가 되겠어요? 대부분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레퓨지 받지 않거든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레퓨지 클레이먼트를 하셨으면 거기서만 가능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클레임을 하시고 다시 한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여권 위조하시고 나 여권 없다 이래서 이름을 새로 하시고 생년을 새로 하셔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캐나다로 그냥 들어오신 것처럼 꾸미셨지만 결국은 나중에 한국에 있는 국정원하고 한국에 있는 외교부하고 얘기해서 이분들이 다 한국에 먼저 가셨던 게 해서 굉장히 거의 80% 이상의 북한 분들이 캐나다에서 추방이 되셨었어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요. 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도 주위에 북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때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예가 좀 있어서 레퓨지도 가능하고 한국 분들은 다른 하나는 레퓨지 중에는 인도주의적인 레퓨지가 있습니다. Humanitarian Compassion Ground라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분들이 되냐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뭐 예전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제 인도 분들 같은 분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화형당하고 이러시거든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나 그런 분들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힘든 거는 좀 이유가 안 되고 한 가지 한국 분들이 많이 되시는 거는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 오래 사셨고 캐나다 안에서 자녀를 출산을 하셨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레퓨지 클레이먼트가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 생활 모든 베이스가 없어지고 아이들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안에서 그래서 성공된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예외죠. 그죠? 뭐 북한 분들,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한국 분들, 인도주의자 같은 경우들은 좀 극소수일 경우일 뿐더러 저기 되게 적응하기도 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고, 자, 대부분의 분들은 스킬 워커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스킬 워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캐테고리는 뭐냐면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셔요. 제가 이민 왔을 때 95년도고 95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 분들이 엄청 들어오셨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토론토인 이민자들의 거의 제가 볼 때 뭐 가히 60% 이상이 그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트리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드리면서 왜 엔트리가 높아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캐테고리는요, 자산이 10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는 캐테고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오셔서 비즈니스 오픈하시고 1년 안에 비즈니스만 오픈하시면 그러면은 영주권을 주는 캐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어떤 캐테고리인지 좀 보시고, 제가 좀 재밌는 캐테고리 있어서 그런 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셨던 웹사이트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Federal Skilled Worker 가장 많은 캐테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Federal Skilled Worker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모든 캐테고리 중에 가장 많은 캐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포인트 시스템으로 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ederal Skilled Worker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그냥 진짜 포인트 시스템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기의 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학위, 뭐 이런 것들을 점수를 토합해서 컴프레스 랭킹 시스템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뭐 있냐면 Federal Skill Trade라는 거 한번 보실까요? Federal Skill Trade라는 게 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캐나다에는 나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NOC 코드인데요. 이 나코드는 National Occupancy 코드라 그래서 캐나다에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이 코드에서 뭐 만약에 제가 뭐 헤어 디자이너면 NOC 4003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군마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 중에 지금 보시면 메이저 그룹 72부터 뭐 유닛 그룹 6220에서 보시면 지금 뭐 셰프, 뭐 쿡스, 그다음에 에어크래프트 어셈블리 하시는 분들, 내추럴 리소스, 지금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그 캐네디언 쉴드라고 하는 그 중부의 알버타부터 매니토바, 사스캐추온 이쪽에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석유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 뭐 굉장히 많이 찾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매년마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직업군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필요한 것들은 뭐 당연히 경력하고 뭐 언어, 그다음에 뭐 교육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뭐 특별한 어떤 혜택 없이 자기의 경험과 언어와 뭐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거로만 갖고 어플라이 하시는 게 보통 지금 Federal Skilled Worker하고 여기 보시면 Federal Skilled Worker, 그다음에 Federal Skilled Trade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러면 캐나다에 오셔서 어드밴티지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Canadian Experience Class하고 Provincial Nominee Immigration Program이에요. 얘네들이 뭐냐면 캐나다에 오셔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Work Permit으로, Study Permit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Express Entry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인컴 텍스, 그러니까 텍스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하셔서 캐나다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미 이분들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든지 이미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현지 적용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럼 딱 사회 구성으로 들어왔을 때 어렵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Canadian Experience Class 하면 캐나다 경험 클래스죠. 이 캐나다 경험 캐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 적응 끝난 사람들에 의해서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캐나다에서 뭐 공부를 하셔서 뭐 대학원 학위를 받으셨다든지,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 아니면 캐나다에서 뭐 3년 동안 LMI를 통해서 일을 하셨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 요거를 어드밴스로 주시는 거고요. 다른 거가 하나가 이제 Provincial Nominee Immigration Program인데, 이게 주마다 PNP라 그래요. PNP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PMP 같은 경우도 근데 대부분 캐나다 익스피리언스랑 좀 링크가 돼 있긴 해요. 우선권이 보통 대부분 누구냐면 뭐 그 이미 그 주에서 공부를 하셨든지 일을 하셨던 분들. 근데 이 PMP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각 주마다 PMP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가 각 주마다 있는데 자, 제가 여기 지금 방금 구글에서 PMP 온타리오였는데 지금은 ONIP로 바뀌었습니다. 자, 온타리오 이미그런트 너미니 프로그램에서 각 주마다 다 있어요. 각 주마다 다 있는데 이 이제 캐테고리를 보시면 Masters in PhD, Employer Job Offer 캐테고리, Business 캐테고리, Human Capital 캐테고리 이렇게 해서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원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이미 마스터나 PhD를 하신 분들 아니면 잡 오퍼를 받으셨거나 일하시면서 이미 캐나다에서 퍼머넌트 잡 오퍼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점수제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점수제인데요. 가산점을 엄청 줍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너미니 프로그램을 하시면 엑스트라 600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컴프레스 랭킹 시스템에서 그냥 바로 탑으로 올라가고 이민이 바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빈스에서 각 주에서 우리의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캐테고리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럿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시켰는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이라 해서 온타리오 주나 아니면 각 주에서 좀 지방 소멸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 때문에 지방에 지금 사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에 한해서 이민을 가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줍니다. 예, 똑같은 개념이죠. ONIP처럼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온타리오가 가장 많은데 6군데에서 5군데에서 하는데 다 6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가 작죠. 작지만 기회도 많습니다. 이런 데는요. 비즈니스들이 되게 잘 돼요. 지금 이제 온타리오주라든지 BC주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들이 세탁소, 여기 캐나다의 뭐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 한국에 말한 구멍가게 이런 게 되게 잘 됐는데 지금 이제 대도시는 안 돼요. 왜냐면 대도시는 이제 말씀하신 뭐 커스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조그만 타운에서는 이 구멍가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하실 수도 있고 호텔업도 굉장히 잘 되고요. 투숙업, 식당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ONIP가 있고요. 아까 저번 시간에 또 잠깐 설명드렸던 뭐가 있었죠? Agriculture.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30년까지 캐나다에 있는 농부의 60%가 리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도 1차 산업이 뭐 모든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코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셔널 아키미스코 여기에 지금 있는 추수 일꾼 그죠? 아니면은 뭐 축산업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하이 디맨드예요. 왜냐면은 코비드 이후에 예전에 멕시코에서 마이그레이션 워커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1차 산업이 이제 지금 하향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볼 땐 저는 다시 얻으라면 저는 이 농업으로 가겠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세금도 면제해 주죠. 막 뭐 땅도 무상으로 주려고 그러죠. 무슨 뭐 농기구 축산하려고 그러면 막 돈도 너무 잘 줘요. 왜? 캐나다 같은 나라는 1차 산업이 굉장히 1차하고 2차 산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3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캐나다도 대도시에 따라서는 뭐 토론토나 밴쿠버는 3차 산업이 발달돼 있지만 아직도 캐나다의 GNP의 큰 부분이 1차, 2차 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캐나다는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축산 그다음에 수산업 이런 거 하실 분들 오시면 굉장히 이민에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policy를 보시면 정부가 어디로 가는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스킬 워커 이제 개인이 이민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베스터 클래스라고 하죠. 투자 이민이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하고요. 2010년대 초반에 투자 이민의 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투자 이민이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거의 1억에서 2억만 주면 영주권 그냥 줬어요. 온타리오나 뭐 코벡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투자 이민의 문제점이 1억, 2억만 주다 보니까 이민이 그냥 잘 됐고 나중에는 그거를 빌려주는 데까지 생겼어요. 캐나다 안에서. 그러니까 브로커도 많이 생기고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민을 오시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제 중국이나
뭐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 자녀들만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원래 목적은 이런 인베스터들하고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와가지고는 무료로 교육받고 에듀케이션 받고 유학만 한 다음에 이 유학생도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업이나 부모님 사업 물려받아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굉장히 올렸어요. 지금은 거의 8억에서 10억을 하셔야 되고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업에 33% 이상 투자를 하셔야지만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한 거죠. 그리고 그거의 취지로 또 만든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타트업 클래스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 스타트업 클래스가 뭐냐면 자, 요거가 다른 캐러고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병폐이죠. 그러니까 그 인베스터 클래스의 병폐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 뭐였냐면 아예 스타트업 비즈니스 비자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스타트업을 할 사람들에 한해서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시작할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겠다는 거죠. 원래 인베스터 클래스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조건이긴 했는데, 근데 또 잠깐 말씀드린 인베스터 클래스는 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버짓을 조금 채우려 하는 것도 없잖아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데요. 각 주마다 이제 조금 조건이 좀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코벡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20만 불, 30만 불 주고 비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1.2 밀리언 한국 돈으로 13억 정도 투자를 하실 그 의향이 있으셔야 되고 자산 규모도 2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림이 많아요. 그냥 인베스트를 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지. 이제 코벡은 조금 이것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80만 불 이상, 까마디로 한국으로 거의 한 9억 원 정도의 이제 그 자산이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경험도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안에 60만 불 이상, 그러니까 GTA 안에 그 안에는 80만 불, 외곽일 때는 60만 불에 투자를 하셔서 미니멈으로 익지스팅 비즈니스의 33% 이상의 오너십을 가지시면 스타트업 비자 그 이민이 가능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주도 있어요. 브리티시 콜럼비아도 있고요. 똑같이 60만 불에 뭐 인베스 20만 불 이상 하시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주마다 신청을 하시고 ONIP처럼 거기서 recommendation을 이제 recommended 주면 갑자기 600점을 확 주면서 뭐 500점이 됐든 600점을 커튼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바로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고 바로 인비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민이 되게 빠르세요. 코벡은 아직도 인베스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코벡 주에서는 일단은 돈 투자하시면 투자 이민을 또 아직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벡 인베스터 클래스도 있고요. 코벡이라는 주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그 프렌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면 좋을 텐데요. 캐나다 연방의 한 주로 있지만 거의 자치구처럼 해요. 캐나다의 코벡은 문화, 역사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법, 제도까지 다르기 때문에 이민제도도 자기네 스스로 이민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모은 캐러고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워커, 익스피리언스 비즈 클래스랑 이제 코벡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 이 세 캐러고리가 따로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이제 마무리 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그죠? 코벡에 있는 프렌치를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민 오시기 수월하시다. 결론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게 쉽게 이민을 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약간 이민의 치코드냐 이런 거잖아요. 좀 뻔한 얘기 같은데 정부 방침을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요원하는 캐러고리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업, 수산업,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외곽으로 가실 분들.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싶다고 하시면 만약에 부부라 그러면 배우자 중에 한 분 아니면 본인이 혼자 이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스킬 워커 캐러고리 점수해서 영어 공부 쭉 하셔서 하신다기보다는 직업군을 보셔서 각 커뮤니티나 프로빈스에서 너미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캐러고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한국에서 쉽게 본인이 조금 더 뭐 대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서 그쪽으로 자격이란지 경험을 쌓을 게 있을 수 있으면 준비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2년 3년 뭐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본인 사는 평생 자라 태어난 곳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시는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하시면 힘들어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캐나다에서 직업 잡기도 쉽죠. 사업하시기도 쉬울 수 있고 적응 능력도 높아집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오시면 캐나다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전에 많이 오셨어요. 노비자니까 그냥 어쨌든 되겠지 와가지고요. 뭐 그냥 불법 체류하시다가 뭐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고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휴메니튼 컴패션 그라운드로 이민 받으신 분도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약도 많고 뭐 의료보험도 안 되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정부의 팔러시를 보시면 이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에서 어디 재개발하겠다는데 거기 투자하는 게 낫지 그냥 엄한 데다 투자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가나 정부가 하는 방침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원하는 직업군이 뭔지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C코드고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하시는 것 같고 이민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 분들은 영어 점수가 힘든데. 그러면 C코드, Quebec, Provincial Program, Rural Program 뭐 이런 약간 그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민에 대해서 제가 오버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편의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에 와야하는 뭐 이유, 캐나다에서 하시는 뭐 캐나다에 살면 뭐 좋은 것들 알아주시면 좋은 정보 꿀팁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원 변호사였습니다. 예,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응원의 글도 써주시고 좋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이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그 법적 자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는 드릴 수 있는데 자문은 못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밑에 있는 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약속 잡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재원 변호사였습니다.